여러분 안녕하세요. 삼국시대 문화 팜플렛 만들기 금속공예 천문학 유학 부분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속공예 2명, 천문학 1명, 유학 1명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죠. 보시면요. 우선 금속공예에서는 금동대양로라는 유물을 살펴볼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모두 다 금을 가지고 이제 무언가를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다고 알려지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이 금동대양로입니다. 우선 금동대양로 같은 경우에는 백제의 유물이고요. 현재는 국립부여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고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다행인 것이 뭐냐면 이 부여 지역이 백제의 수도였잖아요, 여러분. 그 지역을 발굴할 때 다른 걸 발굴하고 있었어요. 다른 뭐 왕궁터, 집터를 이렇게 발굴을 하다가 우연히 진흙 구덩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발견될 당시의 모습인데요. 진흙 사이에 이렇게 파묻혀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다행인 건 전혀 녹슬지가 않았어요.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 있다 보면 한 1000년을 이상, 한 500년 정도 이상 이 시간이 지속되다 보면 당연히 녹슬고 또 훼손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금동내양로는 진흙 안에 완전히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백제 당시에 만들어졌던 온전한 모습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천운이죠, 여러분. 자, 요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이제 진흙 때문에 유지할 수 있었고요. 이 금동대양로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으로 만든 뭐예요? 향로예요. 향을 피울 때 사용하던 것이기 때문에 이 금동대양로는 뚜껑을 열어서 향을 피우는 몸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금동대양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뚜껑과 몸통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우선 뚜껑 부분을 보시면 여기는 산봉우리가 겹겹이 쌓여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산봉우리 위에는 우리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봉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통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 뚜껑은 산봉우리가 겹겹이 쌓여 있는 건데 몸통 부분은 연꽃이 이렇게 펴져서 뚜껑을 받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연꽃을 또 누가 받치고 있냐면 요 밑에 이게 용이에요. 용이 연꽃을 받치고 연꽃이 이렇게 피어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말 세밀하게 만들어져 있는 아름다운 작품이고요. 요 향로는 이제 향로를 만들 때 이런 산을 그린다든지 연꽃을 그린다든지 봉황, 용을 그리는 것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이런 산을 표현한 향로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렇지만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 금동대양로는 산이나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잘 보면 사람도 있어요. 동물도 있어요. 이 사람과 동물들을 금으로 더 입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그 세부적인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길게 펴져 있는 부분은 산봉우리가 있네요. 뚜껑 부분이에요. 뚜껑 부분을 보시면 자, 이게 뚜껑과 몸통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 뚜껑은 뭘 나타내냐면요, 여러분. 신선세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닌 천상세계를 나타낸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건 아까 말했듯이 산봉우리가 있다 그랬죠. 신선들이 사는 산, 그 다음에 상상 속의 동물인 천상에 있는 봉황을 통해서 신선세계를 나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산에는 실제에도 존재하고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동물들이 조각이 되어 있고 또 악사,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신선들을 조각해놨다고 하는데요. 여기 번호 보시면 요게 악사예요. 비파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가 묘사가 되어 있고 2번은 잘 보시면 요게 얼굴은 사람인데 몸통은 짐승이에요. 이게 지상세계에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세계를 묘사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3번은 또 인물이네요. 3번에는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인물을 조각을 해놨습니다. 뚜껑 부분은 신선세계를 나타냈고요. 자, 요건 이제 몸통 부분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몸통 부분은 용이 연꽃을 바치고 있다 그랬죠. 몸통은 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연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불교에서는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생명은 연꽃에서 피어난다는 세계관이 있다고 해요. 불교에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연꽃이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래서 연꽃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것은 만물의 생명에 태어나는 지상세계를 묘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연꽃에도 잘 보시면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새, 동물도 이렇게 연꽃 하나하나당 섬세하게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용이 있는데요. 이 용은 마치 그 얼굴로 이 연꽃을 들어 받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은 이제 물에 있는 그 동물이잖아요. 물에서 물에서 용이 승천을 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들어 올리면서 연꽃을 받치고 있는 연꽃을 위로 승천하는 모습을 묘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금속공예 작품은 바로 칠지도인데요. 우리가 칠지도는 백제 배우면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었어요. 오늘은 칠지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건데 이거 수업 시간에 다 기억나죠? 누가 누구한테 준 거라고요? 네, 맞아요. 백제 근초고왕 때 외왕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일본에 있다고 선생님이 말을 했었죠. 일본 이소노카미 신궁에 있고요. 일본의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칠지도 같은 경우에는 왜 칠지도인지는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 여기 이 큰 대부분에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준 사람이 여기다가 어떤 내용을 적은 거죠. 근데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몇몇 글자는 지금 녹슬어서 해석이 불가합니다. 네, 내용은 조금 이따가 보고요. 이 칠지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초고왕 시기 백제와 외의 긴밀한 정치적 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다고 했고요. 그럼 칠지도를 보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백제가 그 당시에 철기를 제작하는 기술이 굉장히 수준이 높았어요. 그래서 철기로 만든 칠지도를 일본에 보냄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철을 잘 다루니까 우리랑 교육을 좀 많이 하자. 그러니까 외와의 어떤 경제적인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보낸 것도 있겠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백제가 주변 나라들 간의 전쟁이 많았어요. 마한, 가야, 신라, 더불어 고구려까지 이런 주변 나라와의 전쟁 시에 외와의 관계를 돈독히 쌓아나가다 보면 외 군사들을 이용해서 같이 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칠지도를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우리가 칠지도에 새겨져 있는 글씨를 한번 볼게요. 앞면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만들었다. 이 칼은 온갖 적병을 물리칠 수 있으니 제후국의 왕에게 나눠줄 만하다. 제후국이라는 건 우리보다 약간 신하의 나라라는 의미예요. 누가 만들었다? 이 세모가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글자고요. 뒷면에는 지금까지 이러한 칼은 없었는데 백제 왕세자 기생성음이 일부러 외왕 지를 위해 만들었으니 후세에 전하여 보이라 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글자를 두고 논쟁이 많아요. 어떤 논쟁이 있냐면 누가 누구에게 주었는지, 그 다음에 이 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요렇게 논쟁이 있어요. 총 3가지의 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설은 백제왕이 외왕에게 바친 것이다. 여러분, 바친 것이다라는 얘기는 준 게 아니라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이렇게 주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똑같이 백제왕이 준 건데 요것은 하사한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하사했다는 것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줬다는 얘기죠. 네, 세 번째 설은 중국의 동진이라는 왕이 백제왕을 통해 외왕에게 하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백제는 전달만 해준 것이다. 라는 3가지 설이 있는데요.
보통 학계에서는 이 2번설을 정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칼을 준 주체가 백제의 왕세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후세에 전하여 보아라. 오타네요. 보아라입니다. 후세에 전하여 보아란 얘기는 우리가 이제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줄 때 보통 하는 말이기 때문에 2번이 정설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칠지도에 이어서 또 다른 금속공예 작품은요, 바로 신라 금관입니다. 요것은 이제 왕이 쓰는 관이죠. 그런데 이 금관은 신라의 천마총이라는 무덤에서 출토가 됐고요.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관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어요. 금으로 만든 관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 이 천마총에서 발견된 게 가장 화려하고 전형적인 신라 금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요 원형이 머리에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요거는 이제 옆에 이렇게 달려서 밑에 길게 늘어뜨리는 부분이고요. 원형의 광태에 이렇게 세 가지 나뭇가지를 두고 두 개의 사슴뿔, 요게 사슴뿔이죠. 사슴뿔 모양을 붙여 만들었고요. 여기 잘 보시면 금관에 이렇게 옥구슬이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게 달려있다면 왕이 움직일 때마다 반짝반짝 소리가 날 거고 반짝반짝 빛이 나겠죠. 왕의 권위를 나타내주는 신라 금관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유학을 볼 건데요. 유학 같은 경우에는 삼국에서 유학이 어떻게 발전이 됐는지를 볼 건데요. 우선 유학이 뭔지 좀 알아볼게요. 유학과 같이 중국에서 전래된 한자는요. 삼국이 중국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유학은 뭐냐면 학문인데요. 중국의 공자라는 유명한 학자가 만들었던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 학문이 중국 전역에 퍼지면서 중국 사람들이 모두 이 학문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학문을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로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학이랑 유교랑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여요. 근데 조금 다른데요. 유학은 학문이고요. 유교는 이 똑같은 공자라는 사람의 가르침에서 시작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고요. 유학은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유학이 조금 더 학문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유교를 나타내는 유교에 관한 책이 곧 유학에서 공부하는 유학 경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비슷한 의미로 여러분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둘 다 중국의 공자가 만든 것이고 모두 중국에서 들여온 것이다 라고 아시면 되는데 이 유학이 어떤 학문이냐면 유학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딱 하나로 정의하긴 힘든데 특히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삼국에 전래된 유학은 어떤 성격이 강하냐면 요겁니다, 여러분. 충과 효를 강조하는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이 유학을 이 충과 효 때문에 왕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충이 뭐예요? 충은 신하가 왕에게 하는 게 충이죠. 충성할 때 충. 그러니까 신하가 왕에게 해야 되는 게 충입니다. 효는 뭐예요? 효는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하는 것이 효죠. 충과 효 둘 다 어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해야 하는 도리를 강조한 건데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이 유학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신하들이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되면 자신으로서 이점은 뭐예요? 그렇죠. 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왕을 아버지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왕에게 효를 다하겠죠.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이 유학이 굉장히 좋은 학문이에요. 뭐 하기에 좋은 학문이에요? 왕권을 강화하고 왕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규범을 정립하기 위해 굉장히 좋은 학문입니다. 그래서 앞다퉈서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유학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고구려는요, 우리 배웠어요. 소수리망 시기에 관리들을 교육하는 태학을
수도에 만들었고요. 지방에는 경당이라는 학교를 만들어서 여기서 유학을 가르쳤고요. 백제에서도 오경 박사를 두었는데요. 여기서 박사는 우리가 아는 그 박사예요. 선생님들. 오경 박사는 무슨 얘기냐면 이 유학에는 굉장히 많은 책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을 5개의 경전이라 그래서 오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경 박사는 이 유학에서 알아야 하는 5개의 경전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경 박사들이 경전을 가르쳤고요. 신라에서는 유학도 배웠지만 또 하나 신기한 건 한자를 받아들여서 이 한자의 뜻과 소리를 따서 만든 이두라는 글자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신라에서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을 했었죠. 왕을 사용하기 전에. 근데 마립간은 신라에서 그냥 사용하는 그냥 말이에요. 한자로 없어요. 근데 마립간이라는 글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자에 있는 마라는 단어, 립이라는 단어, 간이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소리를 글자로 나타내기 위해서 한자를 이렇게 가져온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글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자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혁거세죠. 혁거세는 성이 박이에요. 그 혁거세의 성이 박이 된 이유는 박이 한자로 있는데요. 그 한자 때문에 박이 된 게 아니라 그 혁거세가 그 박 있잖아요. 우리 그 박을 어떻게 하면 바가지 할 때 박. 그 박에서 박과 같은 알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혁거세성을 박으로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자에 있는 그 박이라는 음만 가져온 거죠. 실제로는 아무 한자와 관련이 없는데 그런 이두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유학을 발전하다 보니까 삼국에서는요, 나라가 점점 발전을 하면서 그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책을 만든 사람, 제목은 전해지지만 내용은 없어져서 전해지지 않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요런 역사책이 있었다는 거 이름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삼국의 유학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문화재가 있어요. 바로 임신서기석이라는 비석입니다. 요거는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비석은 여기 글자 때문에 보물로 지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비석의 내용이 뭐냐면 그거예요. 신라 청년 2명이 유학을 공부를 하면서 서로 비석에다가 우리는 언제까지 뭘 공부할 거고 이때까지 공부하지 않으면 서로 어떤 벌칙을 할 거고 우리는 국가에 충성을 할 거고 이런 공부하면서의 다짐을 새겨놓은 비석이에요. 그래서 이 비석을 통해서 신라에서도 유학을 공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신라 청년들이 신라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석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임신년 2사람이 맹세하였습니다. 시, 상서, 예기, 춘추를 차례로 공부하여 여기서 나오는 요게 그 유학에서 배우는 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는 요거 차례로 공부해서 3년 동안 우리 이거 다 공부하겠다. 만일에 공부 못하면 하늘에 큰 죄를 지는 것이라고 맹세한다. 그리고 또 나라가 편하지 않고 크게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모름지기 충돌을 행할 것을 맹세한다. 나라가 전쟁이 있게 되면 나가서 싸우겠다. 이런 충성을 맹세한 거죠. 그러니까 이 비석을 통해서 신라가 유학을 공부했다는 거. 그리고 신라 청년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내용은 이제 천문학인데요. 여러분, 천문학이라는 건 학문이긴 학문인데 뭐에 관한 학문이에요? 그렇죠. 천체의 움직임, 하늘의 움직임, 별과 그 다음에 태양, 달을 관측하는 학문이죠. 자, 천문학과 관련된 대표적인 문화재, 첨성대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에 있고요.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첨성대는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관측대죠. 천체의 움직임을 관측하기 위한 그 관측대였는데요. 이 문화재를 알아보기 전에 이 시기 사람들이 왜
하늘의 천체를 관측을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보면요.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천체는 국가에서 관측을 했어요. 국가에서 관측을 했던 얘기는 국가에서 필요했으니까 관측을 했겠죠. 첫 번째 이유는 이 당시는 사람들이 다 뭐를 지어요? 농사를 짓죠. 여러분, 농사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날씨와 계절입니다. 날씨를 잘 관측해야만 농사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농사가 잘 돼야 나라가 평안하고 잘 굴러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체를 관측해서 하늘의 움직임에 따라서 계절을 관측을 했어요. 언제 우리가 농사를 딱 시작을 하면 좋을지, 언제 추수를 하면 좋을지, 이 농사의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늘을 관측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별인데요. 그 점성술이라는 게 있어요. 별의 문양과 별을 보고 국가가 이번에는 좋을 것이다. 혹은 이번 전쟁은 좀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국가의 길, 좋은 것과 흉, 나쁜 것을 결정하는 점성술을 삼국시대 사람들은 했는데요. 즉, 별을 보고 점을 보는 거예요. 별을 보고 점을 보는 점성술을 하기 위해서는 별을 관측해야 했기 때문에 이 첨성대를 짓게 됐습니다. 즉, 하늘에 의해서 많은 것이 결정이 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천문학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자, 첨성대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지어졌어요. 첨성대의 구조를 보면요. 여기에 쌓여있는 돌이 다 의미가 있다고 해요. 우선 1번. 첨성대에 들어간 돌의 숫자가 365개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365개 즈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이 365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첨성대의 단위, 즉 층수가 29에서 30단입니다. 한 달은 29에서 30일이죠. 즉 1년의 주기와 한 달을 생각한 천문 관측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천문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각각 12단이에요. 즉 12단이란 얘기는 총 24라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계절을 24개로 나눕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이 아니라요. 24절기는 뭐냐면 그런 얘기 들어봤죠, 여러분? 입하, 춘분, 소하 이런 세부적인 계절들이 24개가 있는데요. 24절기를 의미를 합니다. 즉, 첨성대는 굉장히 시간과 계절과 날짜를 계산한 천문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관측 방법은 이렇대요. 이 사다리를 타고 창문 안으로 들어가요. 창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럼 요 안에 들어가 있겠죠. 들어가서 안쪽에서 또 사다리를 타서 꼭대기를 올라가서 천체를 관측을 했다고 합니다. 자, 신라인들이 얼마나 천문학적인 관측 실력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증거가 기록에 따르면 신라인들은 29번이나 일식을 관측했다고 해요. 여러분, 일식 현상이 뭐예요? 일식 현상은 달에 의해서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이죠. 굉장히 특이한 천문학적인 현상이죠. 이런 현상을 관측할 정도로 높은 천문학 관측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해요. 중국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신라인들이 이런 관측대를 이용해서 천문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